탄환은 재어 놓았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로테요. 안녕. 편집자로부터. 나는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가 보낸 특기할 만한 마지막 며칠에 관해 많은 친필 기록이 남아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이는 편자의 서술이 그의 편지를 대체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신상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정확한 정보를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은 비교적 간단했으며 몇 가지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다만 베르테르와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고 판단이 구구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모로 들은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고인이 남겨놓은 편지를 사이사이 삽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쪽지 한 장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이면에는 독특한 동기가 숨겨져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기도 지극히 곤란한 법이니까요.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는 욕구 불만과 불쾌감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더욱 단단히 얽히고 설켜서 차츰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신의 조화는 완전히 깨어지고 내면의 흥분과 격정은 그가 본성적으로 지녔던 모든 힘을 모조리 혼란케 하여 그를 가장 불행한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마침내 베르테르에게는 일종의 허탈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허탈감에서 벗어나려고 이제껏 맞서온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욱 안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 그가 지닌 활기, 날카로운 예지력 같은 정신력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자기의 신세가 불행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고집을 부리고 부당하게 행동한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알베르트는 순수하고도 조용한 성격의 인물로서 오랫동안 바라던 행복을 손에 넣은 끝에 언제까지나 그 행복을 고이 간직하길 원했는데 베르테르는 그런 알베르트의 태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베르테르는 알베르트를 날마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저녁 때가 되면 굶주리고 궁색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베르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변할 사람이 아니며 여전히 베르테르가 처음부터 존경을 아끼지 않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테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겼기에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조금이라도 의욕의 기미가 보이는 일을 피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라도 그의 귀중한 보물을 누군가와 나눠 갖는 것을 꺼려했다고 해서 그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베르테르가 로테를 찾아오면 그는 곧 아내의 방에서 나와버렸다는 사실을 그의 친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베르테르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베르테르가 거북해할까봐 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로테의 부친이 병환으로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을 때 로테를 데려오라고 마차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첫눈이 내려 그 일대가 은빛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겨울날이었지요. 로테는 그 마차를 타고 아버지에게로 갔고 베르테르도 이튿날 아침 그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혹시나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데려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맑고 아름다운 날씨도 베르텔의 우울한 기분을 유쾌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하게 억눌려 있고 온통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그의 생각도 끊임없이 괴로움 사이를 옮겨 다닐 뿐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스스로에 대해 끝없는 불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로테의 원만한 관계를 자신이 망쳐놓았다고 늘 스스로를 책망해 왔는데 그 속에는 알베르트에 대한 은근한 반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길 가면서도 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남몰래 이를 갈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것이 정겹고 친절하고 어떤 일이건 스스럼 없이 터놓는 관계란 말인가. 신중하고도 변함없는 신뢰감이라고? 아니, 그건 권태감과 무관심에 지나지 않아. 그는 로테처럼 훌륭하고 소중한 아내보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기나 할까? 또 그는 로테가 지닌 값어치에 합당하게 그녀를 존경하고 있는 걸까? 어쨌거나 그는 그녀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나는 이미 익숙해진 줄 알았건만 그래도 그 생각만 하면 여전히 미칠 것만 같구나. 마치 그 생각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아. 과연 그는 아직도 내게 우정을 느끼고 있을까? 혹시 그가 로테에 대한 내 관심을 두고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로테에 대한 나의 애착을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지? 맞는 말이야. 그렇다는 걸 내 스스로도 분명히 느끼고 있으니까.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성가신 일일 테니까. 베르테르는 몇 번이나 빠른 걸음을 멈춰 세우고는 되돌아가려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던 길로 걸음을 내딛었고 또 생각에 잠겨 중얼거리기도 하면서 어느덧 로테의 부친이 살고 있는 수렵 별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과 로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의하면 바라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농부 하나가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로테가 부친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노인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바라임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피살자는 어느 미망인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다른 하인을 부린 적이 있었는데 그를 해고하자 하인이 불만을 품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억측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서둘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베르테르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바라임을 향해 급히 떠났습니다. 기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에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 사나이가 틀림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놓여있는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리수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그 장소들이 갑자기 낯설고 두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근처 어린애들이 곧잘 뛰놀던 문지방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진실이 폭력과 살인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 그 커다란 보리수 나무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묘지의 나지막한 돌담 위로 우거져 있던 생울타리 역시 잎이 모두 져서 그 사이로 눈 덮인 비석들이 힐끗 보였습니다. 식당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벼랑간 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무장한 경관의 무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범인이 잡혀온다고 저마다 외쳐대며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베르테레가 그쪽을 바라보니 의심의 여지도 없이 범인은 바로 미망인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던 그 하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모르는 분노와 절망을 품고 헤매던 그를 베르테레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이 불쌍한 사람아. 베르테레는 붙들려 있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잠자코 베르테레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무도 부인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남자도 취하지 않을 테니까요. 잡혀온 남자는 식당 안으로 끌려갔고 베르테레는 바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놀랍고도 두려운 감정이 밀려와 베르테레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뒤죽박죽으로 엉클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 불만, 냉담한 자포자기 상태로부터 순간적으로 벗어나 참을 수 없는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나이가 너무나 가엾고 불쌍했던 베르테레에게 그를 구해주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게 엄습한 것입니다. 베르테레는 그가 설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죄는 없다고 보았으며 자신은 충분히 그의 입장이 되어 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하인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에 열렬한 변론의 말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수렵별장을 향해 급히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법무관 앞에서 진술할 말들의 절반가량을 소리내어 연습해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알베르트가 보였습니다. 순간 베르테르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으나 곧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무관에게 범인을 옹호하는 자신의 의견을 불을 뿜어내듯 토로했습니다. 법무관은 두서너 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야말로 모든 힘과 정열과 신념을 쏟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을 남김없이 동원하였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법무관을 조금도 감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감동은커녕 베르테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살인범을 옹호하고 있다는 강경한 반박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법무관은 베르테르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모든 법률은 아무 쓸모가 없고 국가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인 다음 이번 일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든 간에 자기가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명심할 것과 모든 일은 규칙대로 질서 정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베르테르는 여전히 굽히지 않고 그 사람이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으나 법무관은 그조차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알베르트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 늙은 법무관 편에 가담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그 두 사람의 완강함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법무관이 안 될 말이야.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없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베르테르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법무관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베르테르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는지 그의 서류 속에 끼어있는 쪽지 한 장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날 쓰여진 것입니다.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불쌍한 사람이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베르트가 법무관 앞에서 체포된 사내에 관해 진술한 내용은 베르테르의 비위에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반감이 내포되어 있다고 베르테르는 느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두 사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명석한 베르테르가 모를 리 없었지만 막상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쪽지가 그가 남겨놓은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쪽지가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와의 관계를 남김없이 알려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다만 나의 오장육부만 갈갈이 찢기는 것 같다. 나는 도저히 공정한 입장에 설 수 없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 포근한 날씨라 로테와 알베르트는 집까지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걸으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다보곤 했는데 베르테르가 동행하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어 공정한 입장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불안한 열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를 멀리하고 싶다고 그는 로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앞으로 그가 당신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주의를 주시오. 너무 자주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말이오.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잊지 않소. 벌써 여기저기서 소문이 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오. 로테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두 번 다시 로테에게 베르테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로테가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꺼내면 중간에서 말을 자르거나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베르테르가 그 불쌍한 하인을 구해보려고 기울였던 온갖 노력은 머지않아 꺼지려고 심지에서 가물거리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애쓸수록 더욱 깊은 고통과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특히 범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가 반대 증인으로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불쾌한 일들, 공사관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던 일, 여태까지 저지른 모든 과오, 꾹 눌러왔던 감정 상하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느라 당연히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느낀 그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끊어진 마당에 사회활동을 하려고 해도 발을 붙일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또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 대한 회환과 감정과 비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정열에 몸을 내맡기고 사랑한 여인과의 슬픈 관계를 언제까지나 끊지 못한 채 마침내는 그녀의 평화마저 깨트리고 희망도 목적도 없는 부질없는 일에 무리하게 정력을 다 바치고는 날로 비참한 종말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인 혼란과 방황, 끊임없는 몸부림과 끈질긴 노력, 생에 대한 권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가 남기고 간 몇 통의 편지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비렐름, 나는 지금 악마에 쫓기는 불행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놓여 있을 만한 상태에 처해 있다네. 때때로 무언가가 나를 엄습해오곤 해. 그것은 불안도 욕망도 아닐세. 영문 모를 그 무엇이 마음을 갈갈이 찢고 목을 졸라매며 속으로 난동을 부린다네. 견딜 수가 없네. 이 고약한 계절의 그 무서운 밤 공기 속을 정처 없이 헤매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어젯밤에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네. 요 근래 날씨가 풀려 눈이 녹기 시작하더니 강물이 범람하고 시내란 시내는 모조리 넘쳐서 내가 즐겨 찾던 바라임의 아래쪽 계곡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더군. 밤 11시가 넘어 집을 뛰쳐나간 내 눈앞에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어.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달빛 아래 사납게 몰아치는 물줄기가 밭이고 목장이고 생울타리고 할 것 없이 모두 뒤덮어버려서 그 넓은 골짜기는 어느덧 거센 풍랑으로 이리저리 출렁이는 바다처럼 변해버렸더군. 이윽고 숨어있던 달이 검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내 눈앞의 사나운 물살은 소름 끼치도록 엄숙하게 달빛을 반사시키며 콸콸 흘러갔다네. 그 순간 나는 몸부림쳤어. 잠시 후 동경심 같은 것이 마음에 차올랐다네. 아,
나는 그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시면을 향해 우뚝 서서 숨을 깊이 내쉬었어. 아래로, 저 아래로. 나의 고뇌와 슬픔이 노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환희에 잠겨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 그러나 땅에서 발을 떼는 순간 이 모든 괴로움을 단번에 청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내 생명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네. 오, 비렐름. 저 비바람으로 구름을 갈기갈기 흩뜨려 홍수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인간으로서 지낸 이 생명쯤은 기꺼이 내던지고 싶었지. 이승에 붙들린 이 몸에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환희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어느 더운 여름날 로테와 산책을 나왔다가 잠시 쉬어간 버드나무 그늘이 생각나 서글피 내려다보았지만 그곳 역시 물에 잠겨 지금은 버드나무조차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 비렐름, 그녀의 목장과 수렵별장을 둘러싼 일대는 어떨지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네. 우리들의 정자는 지금쯤 경류에 휩쓸려 아마도 초라하게 망가져 버렸을 거야. 마치 옥에 갇힌 죄수의 마음에 가축대와 목장의 풍경 그리고 고관대작이 되는 꿈이 스며드는 것처럼 흘러간 지난날이 햇빛처럼 비쳐들어왔다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 내 자신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곳에 기쁠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인생이 남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키려고 생 울타리에서 땔감을 긁어모으고 남의 집 문간에서 빵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앉아있다네. (12월 14일) 사랑하는 비렐름, 이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내 스스로에게 놀라 겁을 내다니.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순수한 남매지간의 우애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던가.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죄스런 소원이나 엉큼한 욕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맹세하지는 않겠네만 그런데 꿈을 꿨다네. 모순되는 갖가지 현상을 불가사의한 힘의 탓으로 돌렸던 옛사람들의 태도는 얼마나 옳았나. 간밤의 일이었지. 이 일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무척 망설여진다네. 꿈속에서 나는 그녀를 두 팔로 가슴에 꼭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한없이 뜨거운 키스를 퍼붓고 있었어. 나의 눈은 그녀의 황홀한 눈동자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다네. 신이여, 지금도 이 타오르는 기쁨을 마음속 깊이 그리움과 함께 되새기며 행복에 잠긴다면 과연 저는 벌을 받아야 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로테, 나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소. 감각은 혼란스럽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사고력을 상실하고 있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어딜 가나 기분이 좋지 않다오. 또한 어디에 있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오. 그러니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과 결별하려는 베르텔의 결심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로테의 곁으로 되돌아온 후에도 죽음은 언제나 그의 마지막 기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최선이라 여겨지는 확신을 갖고 가급적 냉정한 결의로 마지막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그가 느낀 회의나 혼자만의 갈등은 비렐름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라고 생각되는 쪽지 한 장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 채로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테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한 로테의 동정심은 잿더미가 된 내 뇌수 속에서 아직도 눈물이 솟아나게 한다네. 커튼을 걷고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나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일까? 커튼 속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알기 때문일까? 확실한 것을 모를 경우 혼란과 암흑만을 예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정신작용의 특징일 테지. 이처럼 베르테르는 비관적인 생각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그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이 굳어졌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그가 친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긴 편지가 증언해 줄 것입니다. 12월 20일 내 말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다니 비렐름, 자네의 우정에 감사하네. 물론 자네 말처럼 나는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렇지만 자네에게 돌아오라는 권유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좀 더 다른 곳을 둘러보고 싶다네. 이제부터 추위가 계속되어 길도 다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야. 자네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니 대단히 고맙긴 하네만 2주일만 연기해주게. 그동안은 내가 편지로 자세한 소식을 알려주겠네. 무엇이든 다 잊기 전에는 따지 않는 법이잖나. 2주일 더 많고 적고의 차이는 큰 것일세. 우리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말씀드려주게.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마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인 모양이군. 그러면 잘 있게,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자네에게 내리길 빌겠네. 그 무렵 로테의 심경이 어땠는지,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 그리고 그 불쌍한 친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로테의 평소 성품으로 미루어 그녀의 속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 로테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로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베르테르를 멀리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망설였다면 그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베르테르를 아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다짐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아니 베르테르에게는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그녀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하고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남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삽입된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쓴 것은 크리스마스 전에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는 로테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로테 혼자서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장난감 몇 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의 동생들이 무척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시절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양초와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앞에 나타나 마치 천국에라도 온 것처럼 황홀했었다고 말입니다. 선생님도, 로테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사랑스러운 미소 속에 감추었습니다. 선생님도 얌전히 계시면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조그마한 양초라든가 다른 무언가를요. 얌전한 태도란 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는 큰 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로테? 목요일 저녁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그날 밤에 아버지와 아이들이 올 거예요. 선물은 그때 나눠줄 거니까 선생님도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돼요. 그 말에 베르테르는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곳에 자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로테의 말이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방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그 한마디가 베르테를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빠뜨렸는지를 눈치챈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으로 그의 생각을 돌려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로테. 그는 소리쳤습니다. 앞으로는 2번 다시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르테르 선생님? 당신은 앞으로도 우리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셔야 해요. 다만 정도를 지켜주십사 할 뿐이에요. 선생님은 왜 하필 한번 마음에 품은 것은 끝까지 고집하는 정열과 격정적인 성격을 타고나신 건가요? 제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부탁이에요. 로테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선생님의 정신과 학식, 재능이 선생님께 충분한 즐거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신사답게 행동해 주세요. 선생님을 딱하게 여겨 동정하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를 향해 더 이상 애착을 갖지 말아주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로테의 손은 여전히 베르테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베르테르 선생님.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무슨 까닭으로 저를, 베르테르 선생님,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아내인 저를,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저를 소유할 수 없기에 선생님의 욕망이 더욱 자극받는 것은 아닌가 싶어 두렵기만 하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꼭 붙들려 있던 손을 빼내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빈틈없이 현명하네요. 알베르트가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준 모양이지요? 무척이나 교묘하군요. 그는 빈정댔습니다. 이 정도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세상에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설마 한 사람도 없겠어요? 마음먹고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저희들 모두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선생님은 자신을 좁은 곳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결박을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보세요. 여행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연인을 찾아서 함께 돌아오세요. 우리가 함께 진정한 우정으로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로테의 말에 베르테르는 차디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인쇄기로 찍어내어 모든 가정교사들한테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제발 나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테니까요. 어쨌건 베르테르 선생님,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에 베르테르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때마침 공교롭게도 알베르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싸늘하게 저녁 인사를 나눈 후 어색한 태도로 나란히 서서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싱거운 이야기를 몇 마디 꺼내다가 곧 그만두었습니다. 알베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탁해둔 일을 아내에게 물었고 그 일이 채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듣자 아내에게 두 서너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투는 베르테르가 듣기에 차갑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마음먹었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고 8시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쾌감과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있다 가라고 알베르트가 붙잡았지만 베르테르는 그저 인사치레로만 들려 고맙다는 한마디만 쌀쌀하게 건네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젊은 하인이 불을 켜고 앞길을 비춰주려고 하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불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대기도 하고 요란스럽게 방 안을 걸어다니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시쯤 하인이 장화를 벗겨야 할지 물어보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장화를 벗기도록 한 후 다음날 아침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엄중히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그는 로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봉해져 있던 이 편지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편지를 단번에 내려쓰지 않고 끊어서 쓴 듯합니다. 그에 맞춰 여기서도 띄엄띄엄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로테.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의 아침에 낭만적인 과장은 제하고 아주 냉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무렵에는 이미 차디찬 흙이 몹시도 불행했던 한 남자의 굳어진 시신을 덮고 있을 겁니다. 그 남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몰랐던 것입니다. 간밤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고마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으려는 결심을 확고히 굳힌 때가 바로 어젯밤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젯밤 너무나 흥분하여 당신을 뿌리치다시피 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없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내 존재가 소름 끼칠 만큼 차갑게 나를 사로잡았기에 나는 간신히 방으로 들어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 위안으로 쓰디쓴 눈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계획과 희망이 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결국 죽어버리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마침내 확고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어 담담해진 기분으로 눈을 떴을 때에도 죽어버리자는 생각은 변함없이 굳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스스로 참고 견디어낸 후 당신을 위해 내 몸을 바쳐 희생하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테. 나는 끝까지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로테. 이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 속에 이런 생각까지 미친 듯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여버릴까? 아니면 로테를? 나를? 역시 내가 없어져야 해. 아름다운 어느 여름날 저녁 산에 오를 일이 있거든 아무쪼록 내가 그토록 자주 아래 골짜기에서 걸어 올라오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그 위 무성한 풀들이 붉은 석양빛 아래서 쓸쓸하게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광경을 보아주십시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차분했건만 이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경이 눈앞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는 10시경에 옷을 입으면서 하인을 불러 2, 3일 내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니 양복에 솔질을 하고 짐을 꾸릴 준비를 해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진 빚을 갚지 않은 곳에는 빠짐없이 계산서를 청구하고 빌려준 책도 찾아올 것이며 매주 조금씩 돈을 보내주던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달분을 미리 붙여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게 하고 식사를 마치자 곧 말을 몰아 법무관 댁으로 갔습니다. 법무관은 마침 외출 중이어서 베르테르는 시름에 잠긴 채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마치 온갖 슬픈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해두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베르테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르테르에게 달려들더니 내일하고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다시 한 밤만 더 자면 누나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그 자그마한 상상력이 닿는 대로 마음껏 제잘거렸습니다. 내일,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한 밤만 더 자고 나면 이라고 외치면서 베르테르는 아이들 모두에게 애정어린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작은 아이 하나가 무슨 소리인지 베르테르의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몰래 고백하길 형들이 예쁜 카드를, 그것도 아주 커다란 카드를 몇 장 썼다는 것입니다. 한 장은 아빠에게, 또 한 장은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에게도 한 장 썼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드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 모두에게 조금씩 용돈을 쥐어준 다음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눈물을 머금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5시경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녀에게 불을 잘 살펴보고 밤중까지 꺼트리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책들과 속옷을 트렁크에 넣고 옷까지는 부대에 싸서 주머니에 넣은 후 꿰매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후에 로테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내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테지요. 당신이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테, 오늘이 아니면 우리가 만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쥐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로테는 아주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부터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이며 동시에 베르테르도 자기와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알베르트는 그때 말을 타고 이웃에 사는 어느 관리를 찾아가고 없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녀는 베르테르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관리를 만나 처리해야 할 용건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하여 그날 밤은 그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로테는 곁에 동생들도 하나 없이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영원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성실성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듬직한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알고도 남는 바였습니다. 그녀도 그런 남편을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가 되어 평생의 행복을 쌓도록 하늘이 엮어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남편의 존재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르테르도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로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두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하여 하나인 듯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흥미로워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와 함께 나눴던 그녀였기에 만일 베르테르가 떠나버린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때 베르테르가 자신의 오빠가 될 수 있다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명과 결혼시킬 수만 있다면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의 관계가 전과 같이 회복되리라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련만 그녀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딘가 결점이 있어서 베르테르의 배필로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비록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베르테르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자신의 은근한 소망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며 또 가능하지도 않음을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늘 거리낌 없이 쾌활하게 처신하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잃고 우수와 비애에 짓눌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억눌렸으며 먹구름이 그녀의 눈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어느덧 6시 반쯤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베르테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독특한 걸음소리와 자기를 찾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테르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까지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로테는 당황하여 흥분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대꾸했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어도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서로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부탁드렸던 거니까요. 막상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그저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를 보내어 친구 2-3명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책을 몇 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친구들이 빨리 와주기를 한편으로는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얼마 후 로테는 하녀로부터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로테는 하녀더러 옆방에서 일을 하라고 시키려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고 로테는 피아노 옆으로 가서 미뉴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긴 소파에 앉아있는 베르테르 곁으로 다가가 태연스레 앉았습니다. 뭐든 읽을 거리가 좀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 서랍 속에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오시안의 노래 몇 구절이 들어있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하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었지만요. 로테가 이렇게 말하자 베르테르는 미소를 지으며 시가 적힌 원고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손에 집어들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밤하늘의 별이여, 그대는 아름답게 서쪽에서 반짝이며 구름 사이로 그대의 빛나는 이마를 내밀고 그대의 언덕을 지나가는구나. 황야를 향하여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요동치던 바람은 잠잠하고 멀리서 시냇물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출렁이는 물결이 바윗돌을 희롱하고 떼지어 붕붕거리는 파리들은 저녁 들판을 가로질러 간다. 눈부신 빛이여, 그대 무엇을 바라보는가? 환한 미소로 지나가는 그대를 기쁨으로 반기는 파도는 그대를 껴안고 사랑스러운 머리칼을 감겨주는구나. 잘 있거라 고요한 빛이여, 어서 나타나거라 오시안의 장한 영혼의 빛이여. 그리하여 힘차게 그 빛이 나타났도다. 내 죽은 친구들이 눈앞에 보이는구나. 그들은 지난날처럼 로라의 황야로 모여든다. 핑갈은 축축한 안개 기둥이 되어 찾아오고 그의 용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네. 보라, 저 노래하는 시인들을. 백발이 성성한 울린, 체구도 당당한 리노, 사랑스러운 가인 알핀, 그대 하소연도 애처로운 미노나, 그대들 나의 친구여. 젤마성의 축제날로부터 그대들은 얼마나 변하였는가. 가냘프게 속삭이는 풀 잎사귀 스치며 봄바람 지나가는 언덕 위에서 우리는 서로 노래의 영광을 겨루지 않았던가. 마침 앞으로 나아온 어여쁜 민호나, 지그시 감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머리칼은 언덕 아래로 불어내리는 바람에 나부껴 물결치고 있었지. 그 귀여운 목소리로 민호나가 노래를 부르니 용사들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그들은 벌써 여러 번 잘가르의 무덤과 슬픔에 잠긴 하얀 콜마의 집을 보았기에. 목청이 고운 콜마는 그 언덕 위에 버림을 받았고 잘가르는 돌아온다 약속했으나 사방은 벌써 어두운 밤의 장막으로 둘러싸이고 말았도다. 홀로 외로이 언덕 위에 앉은 콜마의 노랫소리 들려온다. 밤이로다. 여기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나 홀로 버림을 받았도다. 바람은 산속에서 울고 물살은 울부짖는 소리로 바위 위를 흘러내린다. 버림받은 내게는 비를 피할 오막살이 한 칸 없구나. 아, 달이여, 구름을 헤치고 나오너라. 밤하늘의 별이여 반짝여다오. 그 빛으로 나를 안내하려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에게로. 지금 그는 시위를 푼 활을 곁에 두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사냥개들과 함께 사냥의 피로를 풀고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여기 우거진 버드나무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하다니. 물결 소리, 비바람 요란하건만 사랑하는 그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무슨 연고로 나의 잘가르는 어서 돌아오지 않느뇨. 그가 기약의 말을 잊었단 말인가. 저기엔 바위와 나무, 이곳엔 콸콸 흐르는 시냇물. 밤이 내리면 곧장 이곳으로 오겠다고 그대는 약속하지 않았나. 아, 잘가르, 그대는 어디서 헤매고 있느뇨. 그대 오시면 저 오만한 아버지와 오라비를 버리고 함께 도망치려 했건만. 오랜 세월을 두고 그대와 나의 집안은 서로를 대적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이토록 정답도다. 아, 잘가르여. 바람이여, 조금만 잠잠해다오. 잠시만 멎어다오, 냇물이여. 내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헤매는 그의 귓가에 닿을 수 있도록. 잘가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랍니다. 여기 나무와 바위도 있어요. 내 그리운 잘가르. 나는 이곳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망설이고 있나요? 보라, 저기 달이 나타나도다. 냇물이 골짜기에서 빛나고 잿빛 바위는 언덕 위로 우뚝 솟아오른다.
하나 그 높은 산언덕 위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착을 알리는 개들의 그림자조차 없네. 나만 홀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구나. 저 아래 황야에 몸을 누이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내 사랑하는 그이일까? 아니면 내 오라비일까?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야기해다오. 그러나 대답이 없구나. 내 가슴은 이토록 설레는데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로다. 그들의 칼은 싸움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도다. 아, 오라버니, 어인일로 나의 잘가르를 죽였나요? 아, 잘가르여, 그대는 어찌하여 내 오라버니를 죽였나요? 두 분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었건만, 아, 그대는 언덕 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빼어났었지요. 그렇지만 싸움이 그토록 처절하였으니 대답을 해다오. 내 목소리에 귀를 열어다오. 그리운 이들이여. 여전히 그들은 말이 없도다. 영원히 말이 없으리. 그들의 가슴은 흙처럼 차갑기만 하구나. 아, 언덕 위 바위에서 폭풍우 휘몰아치는 산봉우리에서 말해다오. 죽은 자들의 영혼이여. 이야기를 들려다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으니. 그대들은 어디로 실어갔느냐. 첩첩 산중의 어느 동굴에서 내 그대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느냐. 바람결에 귀를 기울여도 가느다란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구나. 언덕 위 비바람마저도 대답 소리 전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곳에 앉아 슬픔으로 흐르는 눈물에 젖어 아침을 기다리노라. 그대들 죽은 자의 벗들이여, 어서 무덤을 파헤쳐다오. 그리하여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다오. 나의 목숨은 꿈결처럼 사라져가는데 어찌 나만 홀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정다운 벗들과 함께 살리라.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울부짖는 여기 냇가에서. 언덕 위에 밤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황야에 몰아치면 나의 영혼은 바람 속을 서성이며 정다운 벗들의 죽음을 서러워하리라. 그 소리 사냥꾼의 오막살이에 들려와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또한 귀 기울이리. 내게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정다운 그들을 그리워하는 내 소리 감미롭게 울림으로. 미노나여, 아,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노라. 도르만의 딸, 상냥하고 수줍음에 얼굴 붉히는 처녀여. 우리는 콜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마음은 암흑에 휩싸였노라. 울리는 하프를 손에 들고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도다. 그 노랫소리는 부드럽고 리노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노라. 그들은 이미 비좁은 무덤 속에 고이 잠들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젤마성에 울려 퍼지지 못하네. 일찍이 그 용사들이 살았을 적 사냥에서 돌아온 울리는 마침 언덕 위에서 그들이 다투어 부르던 노래를 들었노라. 부드럽고 서러운 그들의 노래를. 용사 중의 용사, 용감한 모라르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부드럽고도 구슬픈 그들의 노래를. 모라르의 마음은 핑가를 닮았고 그의 칼은 오스카의 것과 같았도다. 그러나 모라르는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의 부모는 슬픔에 잠기고 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였다네. 용맹스런 모라르의 누이 미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노라. 비바람을 예상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구름 속에 감추는 선역 하늘의 달처럼 미노나는 울린의 노래를 피해 앞서 물러가 버렸구나. 나는 울린과 함께 그 구슬픈 노랫가락에 맞추어 하프를 탔노라. 리노,
바람이 자고 비가 멈추자 구름 흩어진 남쪽 하늘이 밝아져 오는구나. 머무를 줄 모르는 태양은 도망가면서 언덕을 비추나니 숲속의 계곡물이 빨갛게 물들어 골짜기에 흘러내리도다. 흐르는 계곡물이여, 그대의 속삭임이 감미롭구나. 그러나 더욱 감미로운 소리 하나가 내 귀에 들려오는도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슬퍼하는 알핀의 목소리. 그는 늙어 고개는 수그러지고 눈물 어린 눈은 불그스레하구나. 알핀이여, 뛰어난 가인이여, 왜 말없는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숲에서 이는 바람처럼 아득하게 먼 해변 기슭의 물결처럼 슬피 한탄하는고. 알핀. 리노여, 나의 눈물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나의 목소리는 무덤에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로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대의 모습은 낼름하기 이를 데 없고 거친 황야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그대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도다. 하지만 모라르처럼 그대도 쓰러지고 말리라. 그대 무덤 위로 슬퍼하는 자가 앉으리. 언덕은 그대를 기억치 못하고 시위 풀린 그대의 활은 바닥에 널려 있으리라. 아, 모라르여, 그대는 언덕을 달리는 노루처럼 날쌔고 밤하늘에 타오르는 불처럼 사나웠도다. 그대의 분노는 거센 비바람 같았고 그대의 검은 황야에 내리꽂히는 번갯불 같았노라. 그대 목소리는 비온 뒤의 산여울 같았고 아득한 언덕 위에 우레 소리를 닮았었지. 수많은 용사들이 그대 손에 쓰러졌고 그대의 분노의 불길은 그들을 삼켜버렸노라. 그러나 싸움터에서 돌아온 그대의 얼굴에는 얼마나 온화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나. 그대의 얼굴빛은 소나기가 내린 후에 태양과 같았고 소리 없이 고요한 밤하늘의 달과 같았노라. 그리고 그대의 가슴은 거센 풍랑이 그친 바다처럼 잔잔했도다. 이제 그대의 집은 어둡고 그대의 자리는 비좁기만 하구나. 나는 단지 세 걸음으로 그대의 무덤을 잴 수 있노라. 오, 지난날 그다지도 위대했던 모라르여, 이끼 덮인 4개의 망부석만이 그대의 유일한 기념물이런가. 잎석이 떨어진 한 그루 나무, 바람에 나부끼는 키 큰 풀들이 용감했던 모라르의 무덤을 사냥꾼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로다. 그대를 위하여 울어줄 어머니도 없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뿌릴 애인도 없나니 그대를 낳은 이는 이미 돌아가시고 모르글란의 딸도 세상 사람이 아닌 까닭이라.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저 노인은 누구이뇨? 늙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눈물로 눈자위를 붉게 물들인 자 누구인가? 바로 그대의 아버지구나. 오, 모라르여, 그대 밖에는 다른 자식을 두지 못한 바로 그대의 아버지로다. 그는 전장에서 발휘한 그대의 용맹과 명성을 들었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한 적군의 이야기를 들었도다. 아, 그러나 그대 모라르의 상처에 대해서는 미처 듣지 못했던가. 통곡하라, 모라르의 아버지여, 통곡하라. 그러나 그대의 아들은 그 소리 듣지 못하리. 죽은 자의 잠은 깊고 티끌로 된 베개는 얕을 것이니 불러도 들리지 않고 외치는 소리 들어도 잠에서 깨지 못할 것이라. 오, 그 어느 날 무덤 속에서 아침이 찾아와 잠든 이에게 일어나 지시하는 날이 있겠는가. 잘 있거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여, 싸움터의 승리자여. 그러나 싸움터가 그대의 모습을 다시 보는 날은 없으리라. 어두침침한 숲이 그대의 칼날에 번쩍이는 일도 이제는 다시 없으리. 그대는 비록 자식은 두지 않았지만 노래가 그대의 이름을 길이 전하여 후세 사람들은 듣게 되리라. 싸움터에서 쓰러진 그대 모라르의 이야기를. 용사들이 슬퍼하는 소리 드높고 아르민의 찢어질 듯한 한숨 소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컸노라. 이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해서였으니 아르민에게도 젊은 나이에 싸움터에서 쓰러진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때 사방에 이름을 떨친 갈말의 영주 카르모르가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까이 앉아 있었노라. 어찌하여 아르미는 한숨을 쉬고 흐느끼는가? 카르모르가 묻는구나. 그대는 여기에서 무슨 까닭으로 우는 것인가? 노랫가락이 흘러나와 마음을 녹이고 즐겁게 해주거늘 노래는 호수에서 피어나와 산골로 스며드는 안개와도 같은 것. 그 촉촉함은 피어나는 꽃들을 충만하게 하리라. 설령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안개를 걷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르민이여, 바다로 둘러싸인 콜마의 지배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그토록 슬픔에 잠겨 있는가? 과연 그렇도다. 나는 이를 데 없는 슬픔에 잠겨 있도다. 이 슬픔의 내력은 결코 짧지 않으리, 카르모르여. 그대는 아들을 잃은 적이 없고 또 꽃처럼 피어나는 딸을 빼앗긴 일도 없구나. 용감무쌍한 젊은이 콜카르는 아직 살아있고 아리따운 딸 아닐라도 살아있도다. 그대 집안의 나뭇가지에는 꽃이 만발하고 있는 것이라오. 오 카르모르여. 그러나 이 아르미는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노라. 오 내 딸 다우라여. 너의 잠자리는 어두워라. 무덤 속에서 잠자는 너는 답답하기만 하겠구나. 너는 어느 세월에 눈을 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일어나라 가을바람이여. 일어나 어두운 황야에 휘몰아쳐라. 숲속을 흐르는 세찬 물결이여 줄기차게 흘러내려라. 울부짖어라 비바람이여 떡갈나무 위에서. 오 달이여 조각난 구름을 헤치고 나와서 너의 창백한 얼굴을 이따금씩 보여다오. 굳센 나의 아린달이 쓰러지고 사랑스런 다우라가 숨진 그 무서운 달밤을 내게 회상시켜다오. 푸라의 언덕 위에 떠오른 달처럼 아름다운 나의 딸 다우라여. 너는 방금 내린 눈처럼 하얗고 코끝으로 들이키는 꽃향기처럼 감미로웠단다. 그리고 아린달이여. 천장을 가르는 너의 활은 힘차고 그 창은 날래며 내 날카로운 눈매는 물결 위의 안개 같았느니라. 또 네 방패는 폭풍 속의 불기둥이었도다. 전쟁으로 이름을 떨친 아르마르가 찾아와 다우라의 사랑을 구하자 다우라는 끝내 거절하지 못했구나. 이들을 염려해주는 벗들의 마음은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오드갈의 아들 에라트가 아르마르 손에 죽임을 당한 그의 동생의 일로 그에게 원한을 품었더라. 에라트는 어느 날 뱃사공으로 변장하여 다우라를 찾아왔도다. 물결 따라 출렁이는 그의 배는 아름다웠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태연한 표정으로 에라트는 점잖게 말을 건넸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아르민의 귀여운 딸이여. 바다에서 멀지 않은 저기 저 바위곁 나무에 달린 붉은 열매가 반짝이는 곳, 그곳에서 아르마르가 그대 다우라를 기다리고 있다오. 나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그의 애인을 인도하러 왔소이다. 다우라는 에라트를 따라갔도다. 그리고 아르마르를 소리 높이 불렀건만 대답하는 것이라곤 오직 바위뿐. 아르마르여, 그리운 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내 마음을 이다시도 불안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르나르트의 아들이여, 대답을 하세요. 다우라가 그대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배신자 에라트는 쓴웃음을 머금고 무트로 도망쳤도다. 다우라는 목청을 높여 아버지를 부르고 또 오라비를 불렀노라. 아린달이여, 아르민이여, 다우라를 구해줄 사람은 없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다를 건너와 울려 퍼졌노라. 나의 아들 아린달은 노획한 사냥감에 마음이 뿌듯하여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네. 그 순간 화살이 그의 허리에서 덜그럭거렸고 어느덧 활은 그의 손에 잡혀 있었도다. 짙은 회색빛 맹견 5마리도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노라.
그는 대담무쌍한 에라트를 기슭에서 만나자 그를 사로잡아 떡갈나무에 결박하고서 허리를 힘껏 동여맸도다. 에라트의 신음소리가 공중에 가득 찼더라. 아린달은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작은 돛배를 바다에 띄웠도다. 아르마느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달려와 회색 깃털을 매단 화살을 쏘았나니 화살은 공중에 떠올라 오 아린달 나의 아들이여 너의 가슴에 박혀버렸구나. 배신자 에라트를 대신해 네가 죽었단 말이냐. 작은 배는 바위에 닿았고 아린달은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도다. 오 다우라여 너의 발치에서 너의 오라비가 피를 흘렸구나. 너의 그 애통함은 무엇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거센 파도는 작은 배를 산산이 부숴버렸도다. 아르마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도다. 그녀를 살려내지 못하면 스스로 죽기 위하여. 돌연 모진 바람이 언덕 위에서 바다를 향해 휘몰아쳐 물결이 거세게 일더니 아르마르는 결국 떠오르지 않았도다. 나는 바닷물에 씻기는 바위에 걸터앉아 슬피 우는 내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노라. 그 처절하고 애처로운 부르짖음에도 이 아비로서는 구할 길이 없었구나. 나는 어순풀에 달빛이 드는 기슭에 서서 밤새도록 딸을 바라보며 그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바람소리 요란하고 거센 비가 사너리를 때리는데 동이 트기 전 딸의 목소리가 가냘파지더니 바위 틈에 자라난 풀숲을 스치며 사라지는 저녁바람처럼 마침내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구나. 이 아르민만 홀로 남기고 슬픔에 잠긴 다우라는 죽고 말았구나. 싸움터에서 떨쳤던 나의 용맹도 사라지고 처녀들 사이에서 내 자랑거리도 땅에 떨어졌도다. 산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삭풍이 파도를 말아올릴 때면 나는 울부짖는 기슭에 앉아 그 무서운 바위를 바라보노라. 저기 지는 달빛 속에서 내 자식들의 넋을 바라본 것이 몇 번이었던가. 희미한 모습으로 짝을 지어 구슬피 떠도는 그들의 넋을. 로테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그 눈물은 베르테르의 노래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고지를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붙잡고 몹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테는 한쪽 손을 그에게 쥐어주고 한쪽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은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자신들의 불행을 발견하여 기꺼이 함께 공감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한데 엉겨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로테의 팔에 베르테르의 눈과 입술에 촉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로테의 온몸은 전율로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그를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순간 괴로움과 동정심이 납덩이처럼 그녀를 짓눌러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전히 흐느끼는 가운데 부탁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베르테르는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원고지를 집어들고 더듬더듬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깨우는가 봄바람이여. 그대는 나를 유혹하며 나는 천상의 물방울로 당신을 적시노라 소곤거리는구나. 그러나 나 또한 여위고 시들 때가 가까웠노라. 나의 잎사귀를 떨어뜨릴 비바람이 가까이 불어오도다. 언젠가 아름답고 젊은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본 나그네가
내일이면 나를 찾아오리라. 그는 나를 찾아 들판을 헤매겠지만 끝내 내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리. 이 구절이 지닌 온갖 힘이 불행한 베르테르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로테 앞에 꿇어 엎드리고서 로테의 두 손을 자신의 눈과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무서운 본능에 대한 예감이 로테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댄 다음 슬픈 감정에 못 이겨 그에게 몸을 구부렸습니다. 두 사람의 타오르는 뺨이 맞닿았습니다. 두 사람 외에 이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그녀를 휘감아 꼭 껴안고는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선생님, 로테가 숨막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베르테르의 이름을 외친 그녀는 맥 풀린 손으로 자기 가슴에서 그의 가슴을 떠다 밀었습니다. 베르테르 선생님. 그녀는 말할 수 없이 숭고한 감정이 스민 침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그는 거역할 수 없는 로테의 목소리에 그녀를 두 팔에서 풀어주고는 힘없이 그녀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뿌리치듯 일어나 애정인지 분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선생님. 이제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 로테는 이 가련한 베르테르에게 연민으로 가득한 눈길을 보내며 옆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지만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소파에 기대고 실신한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져 반시간 동안이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그 바람에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준비하려 방에 들어온 하녀가 낸 소리였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하녀가 나가자 로테가 있는 옆방의 문 앞으로 가서 나지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로테, 로테, 한마디만이라도 해줘. 잘 가라는 작별 인사만이라도.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는 거듭 애원을 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돌려 문에서 떨어지며 안녕, 로테. 이제 영원히 안녕 하고 소리쳤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을의 성문까지 걸어왔습니다. 문지기는 베르테르를 전부터 보아와 낯이 익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를 문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1시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던 하인은 주인 어른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감히 참견할 용기가 나지 않아 하인은 말없이 베르테르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자는 며칠 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진 언덕 위 바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그가 어떻게 굴러떨어지지 않고 바위로 기어 올라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의 지시로 하인이 커피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베르테르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눈은 이제 두 번 다시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흐린 날씨와 자욱한 안개에 태양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자, 자연이여, 그대도 슬퍼해다오. 그대의 아들, 그대의 친구,
그대가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 로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아침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기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한 꿈결에 휩싸인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로테,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기력으로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손발을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에 관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댄들 그것은 꿈속을 헤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이나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힘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자기 존재의 시초와 종말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아직까지는 나의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테. 그런데 그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과 헤어지게 되다니. 그것도 영원히. 그럴 수가. 로테, 어떻게 내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사라져버린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져버리다니. 그것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저 한마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기에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죽어서 차가운 흙 속에 묻힌다는 것일 뿐. 저렇게 비좁고 어두운 곳에. 내게는 가까이 지내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어린 시절에 그분은 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유해를 따라 묘지까지 갔습니다.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지고 밧줄이 관 밑에서 스르르 풀려나와 위로 당겨졌습니다. 이윽고 첫 번째 삽질로 떠낸 흙을 관 위로 던져 넣자 관의 덮개가 둔중한 소리를 냈습니다. 삽질이 계속될수록 그 둔한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관은 마침내 흙으로 다 덮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만 무덤 옆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내면을 뒤흔드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겁에 질린 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조차 몰랐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 무덤, 이런 말들의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 나의 천사여. 처음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마음속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쁜 감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불길이 지금도 나의 입술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새롭고도 뜨거운 환희가 나의 마음속에 깃들여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과 정성어린 악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떨어져 있을 때나 알베르트가 당신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무슨 열병처럼 의심이 일어나서 기가 죽고 맥이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 지긋지긋한 모임에서 당신이 내게 말을 걸거나 손을 내밀 수도 없었을 때 내게 한 송이 꽃을 보내주셨던 일을요. 나는 밤새도록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억은 차츰 희미해지고 마음속에 새겨졌던 확신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성스러운 계시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여 믿음으로 충만해졌던 신자가 점점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당신의 입술에서 맛보아 지금까지 내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그 숨결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팔로 당신을 껴안았고 이 입술은 당신의 입술 위에서 바르르 떨렸지요. 나의 입이 당신의 입에 맞닿아 웅얼거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로테, 영원히 나의 소유란 말입니다. 알베르트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란 말입니까? 남편,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될는지는 모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남편의 품속에서 내게로 빼앗아 오는 것이 말입니다. 죄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고자 합니다. 나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천국 같은 기쁨을 남김없이 맛보는 가운데 생명의 그윽한 향기와 힘을 가슴속으로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저의 것입니다. 오, 로테, 나는 먼저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호소하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요. 당신이 오면 나는 뛰어가서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당신을 붙잡고 포옹한 채 영원히 그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도 망상에 잠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이 가까워 오니 나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머리는 점점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도 꼭 찾아내어 만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과 꼭 닮은 그분께. (11시경)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혹시나 알베르트가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인은 그가 말을 끌고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인의 말에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봉하지 않은 채 하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의 권총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로테는 간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전부터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로서는 짐작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는 뜻밖의 방향으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평소 그렇게도 순결하고 맑게 흐르던 그녀의 피가 열병에 걸린 것처럼 들끓더니 마침내 갖가지 감정이 아름다운 그녀의 마음을 극도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가슴속에 느낀 것은 베르테르의 포옹에서 말미암은 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불순한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거리낌 없이 천진스러웠고 근심 걱정 없던 지난날의 자신에 비해 현재의 상태가 불만스러워였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어떻게 고백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고백한다 해도 마음속에 거리낄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고백할 만한 용기도 나지 않은 그런 장면을 그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로테는 망설여졌습니다. 더구나 상당히 오랫동안 베르테르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적당치 못한 시기에 생긴 뜻밖의 사건에 관하여 자기 쪽에서 먼저 침묵을 깨트리고 남편에게 고백해야만 하는 걸까요? 베르테르가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불쾌해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에 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남편이 자기를 어디까지나 공정한 눈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기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한편 그녀는 여태까지 매사에 남편에게 투명한 수정처럼 숨김없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왔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마저도 숨긴 일이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차례로 그녀를 괴롭혔고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베르테르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로서는 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를 내버려두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로테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로테는 그동안 뚜렷하게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베르테르와 남편 사이에 뿌리 깊은 위화감이 얼마나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억눌렀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이해심 많고 마음씨착한 두 사람이었건만 둘은 눈에 띄지 않은 묘한 마찰로 인해 서로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품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더욱 얽히고 악화되어서 마침내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위태로운 순간에 이르러서도 그 매듭을 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좀 더 일찍 두 사람의 지난날의 친밀감으로 가까이 지냈더라면, 애정과 관용이 교대로 그들의 마음을 발랄하게 해주었더라면, 그리하여 서로가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는 구원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의 특수한 사정이 첨가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그 사정은 베르테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전혀 비밀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는 몇 번이고 베르테르의 이런 생각을 반박하였습니다. 로테와 알베르트 사이에서도 종종 이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곤 하였습니다. 알베르트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반감을 품고 있던 터라 여느 때는 그의 성격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자살 계획 같은 따위에는 도저히 진지하게 믿어줄 수 없는 이유들이 충분하다고 여러 번 역설했습니다. 심지어 다소 비꼬기까지 하며 믿을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로테에게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말은 로테에게 그런 끔찍한 광경이 떠오를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남편의 그런 태도 때문에 로테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남편에게 털어놓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을 때 로테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알베르트는 기분이 좋지 않은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인근 고장에 근무하는 법무관이란 자는 융통성이 없고 편협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도중에 길이 좋지 않았던 것도 그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로테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베르테르가 어제 저녁에 다녀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편지 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편지 한 통과 소포 몇 개가 그의 방에 놓여 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로테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돌아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고귀한 마음과 애정, 친절한 태도를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로테는 문득 남편을 뒤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소 습관대로 일거리를 들고서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포를 풀고 편지를 읽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내용도 들어있는 눈치였습니다. 로테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에 알베르트는 아주 짧게 대꾸를 내주고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가량을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로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설령 남편의 기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그 꺼림칙한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심부름을 보낸 하인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몹시도 당황하였습니다. 하인은 알베르트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알베르트는 태연하게 아내를 향해 그에게 권총을 내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안녕히 잘 다녀오시기를 빈다고 주인 양반에게 전해주게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말에 로테는 번갯불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충격을 받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일어섰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자기가 뭘 하려는지 알지도 못한 채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도 그녀는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만약 알베르트가 의아한 눈초리로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더 오랫동안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테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 불길한 무기를 하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돌아가자 일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쩐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남편의 발치에 꿇어 엎드려 간밤에 일어났던 일이며 자신의 잘못 그리고 현재의 이 불안한 예감을 모조리 털어놓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렇게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을 설득하여 베르테르에게 가보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고 절친한 여자친구 한 명이 물어볼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머물러 주었기 때문에 식사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로테는 억지로라도 활달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베르테르의 일을 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권총을 받아서 베르테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로테가 손수 내주더라는 이야기를 하인으로부터 듣자 베르테르는 미친 듯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여 하인에게 식사를 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권총의 먼지를 털어주셨다고요? 당신의 손이 직접 닿은 권총이기에 나는 그것에 몇천 번이나 키스를 했답니다. 그대 하늘의 정령이시여, 당신은 나의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로테, 당신이 내게 권총을 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하여 내 죽음을 이루고자 소원하였는데 이제 소원대로 되었군요. 나는 하인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권총을 내주면서 심하게 떨고 있었고 잘 가라는 인사말도 한마디 안 했다더군요. 슬픕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잘 가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하다니요. 나를 영원히 당신과 결합시킨 그 순간으로 인해 당신은 내게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 것입니까? 하지만 로테,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순간의 감동은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애태우는 이 남자를 설마 당신은 미워하지 않겠지요? 식사가 끝나자 베르테르는 그 하인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남김없이 꾸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두껍게 쌓인 서류를 찢어버리고는 밖으로 나가 아직 남아있던 자질구레한 빛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는 성문을 지나 교회 백작댁 정원과 그 주변 더 먼 곳까지 배회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위가 어둑어둑해지자 집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렐름, 마지막으로 나는 들과 숲과 하늘을 보고 돌아왔네. 자네도 부디 잘 있게. 그리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비렐름, 어머니를 잘 위로해주게. 그대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길. 내 소지품은 모두 정리해 두었네. 그럼 잘 있게나. 우리는 앞으로 더욱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알베르트 씨, 나는 당신의 호의를 배신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평화를 방해했고 당신들 부부 사이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 끝내려 합니다. 오, 나의 죽음으로 그대들이 부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알베르트 씨, 당신 곁에 그 천사를 제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하느님의 축복이 그대 위에 깃들기를. 베르테르는 그날 저녁에도 몇 차례 서류를 뒤적거리다가 많은 종이 뭉치를 난로에 던져버렸고 꾸러미 몇 개는 비렐름의 이름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짤막한 수필과 단편적인 감상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편자인 나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그는 난로에 불을 더 지피게 하고 포도주를 한 병 더 가져오도록 시킨 다음 하인을 자러 가게 했습니다. 하인의 방은 다른 하인들의 방과 마찬가지로 베르테르가 있는 곳으로부터 훨씬 뒤쪽에 있었습니다. 하인은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곧바로 시중을 들 수 있도록 옷을 입은 채 누웠습니다. 새벽 6시 전에 역마차가 집 앞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고 주인 어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시) 지나서 주인은 아주 고요합니다. 내 마음도 참으로 평온합니다. 하느님,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따스함과 솟아오르는 힘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로테여,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 모두와 나를 품 안에 껴안아 주실 것이므로. 큰 곰자리와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모든 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이지요. 늦은 밤 당신과 헤어져 당신의 집을 나서면 그 별은 언제나 내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황홀하게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자주 두 손을 들어 올려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증표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오, 로테, 나에게 당신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애들처럼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손길이 스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긁어모으지 않았습니까? 정다운 그대의 실루엣 그림은 기념품으로 당신에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로테, 아무쪼록 이것을 소중히 간직해 주십시오. 밖으로 나갈 때나 돌아왔을 때 내가 수없이 입을 맞추고 셀 수 없이 눈인사를 나눴던 그림이니까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내 시신을 거두어 주시도록 편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묘지 뒤에 한쪽 구석에 두 그루의 보리수나무가 서 있습니다. 안쪽 구석 밭에 인접한 그곳에 나를 묻어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고이 잠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도 아버님께 부탁드려 주세요. 거룩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이 불행한 사람 곁에 묻히기를 싫어할 것이기에 그렇게 따로이 묻히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는 당신네들의 손으로 길가나 쓸쓸한 골짜기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나 레위 사람들이 십자를 그으면서 묘석 앞을 지나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방울의 눈물을 뿌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로테, 나는 죽음에 취하게 하는 이 차갑고 무서운 술잔을 두려움 없이 손에 들고 다 마셔버리렵니다. 이 잔은 당신이 손수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평생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고 담담하게 죽음의 철문을 두드립니다. 로테,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기쁨을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 미련 없이 기꺼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수의 숭고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것입니다. 로테, 당신의 손이 다 거룩하고 정결해진 이 옷을 입은 채로 나는 묻히고 싶습니다. 이것도 당신의 아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내 영혼은 벌써 관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주머니 속을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분홍색 리본은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아이들에게 1000번이라도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쌍한 친구의 운명을 들려주십시오. 정말 귀여운 아이들, 언제나 내 주위에 몰려 있었지요. 나는 당신과 얼마나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을 나와 함께 묻어주십시오. 당신이 내 생일날 선물로 준 그것을 말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나는 얼마나 애지중지 모아두었는지 모릅니다. 이 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탁이니 침착하십시오. 부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탄환을 재어 놓았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로테요. 안녕. 이웃사람 하나가 화약의 섬광을 보았고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에 하인은 불을 켜들고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르테르는 피가 낭자한 방바닥에 권총을 떨어뜨리고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인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일으켰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에서 골골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인은 급히 의사를 부르러 뛰어갔고 그 길로 알베르트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로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남편을 깨워 일으켜서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하인은 말을 더듬으며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로테는 정신을 잃고 알베르트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불쌍한 베르테르는 이미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맥박은 간신히 뛰고 있었지만 손발은 모두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눈 위로 머리를 관통하여 뇌수가 터져나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별 효과가 없을 줄 알면서도 팔뚝의 정맥을 째보았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직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팔걸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베르테르는 책상을 마주보고 앉은 채 방아쇠를 당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굴러떨어져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 주위를 뒹군 듯 싶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연미복과 노란 조끼로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장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집안과 이웃은 물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침대 위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폐에서 나는 골골거리는 소리만이 약하게 때론 세게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포도주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베르트의 놀람이나 로테의 비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늙은 법무관은 소식을 듣자마자 말을 몰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베르테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큰아이들도 아버지의 뒤를 쫓아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못 이기고 침대 옆에 엎드려서 베르테르의 손과 입술에 미친 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베르테르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큰아이는 그에게 매달려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완전히 숨을 거둔 후에 몇 사람이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정오인 12시 정각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침 법무관이 그곳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밤 11시경 법무관의 선처로 베르테르는 자신이 원했던 장소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를 뒤따른 것은 늙은 법무관과 그의 아이들뿐이었습니다. 로테가 염려되어 알베르트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꾼들이 유해를 운반해 갔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성직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